어머니, 그것도 못 닦으세요? 제가 했으면 진작 끝났어요. 나이 드시니까 다들 이렇게 느려지나 봐요. 며느리의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어휴, 답답해서 못 보겠네. 어머니는 진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여기 곰팡이 보이시죠? 눈도 어두우신가? 제대로 좀 닦으세요. 저는 그날 밤 평생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정미자입니다. 올해 68이죠. 서울 중랑구의 오래된 빌라 4층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파출부 일을 했어요. 30년간 남의 집 구석구석을 닦고 정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자존심도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들도 정미자 선생님 손 거치면 귀신도 못 찾는다며 칭찬해 주셨죠. 집주인들도 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 집 청소를 하러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아들 윤성우는 올해 42이에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죠. 며느리 박지연은 40인데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늘 바쁘다고 난리입니다. 저는 그 집에서 청소부처럼 일하고 있어요. 아니, 청소부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집을 나섭니다. 아들 집은 같은 동네에 있어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늘 똑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거실 소파에는 지연이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널려 있고 싱크대에는 전날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는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욕실 바닥은 물기로 축축합니다. 저는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지연은 늘 늦잠을 잡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그제야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죠. 나오면서 저를 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청소는 어머님 몫이잖아요. 저는 회사 가야 해요. 처음엔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직장 다니며 힘들 텐데 시어머니가 조금 도와주면 되지, 뭐. 그런데 어느새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소는 제 몫, 설거지도 제 몫, 빨래도 제 몫이 됐어요. 지연은 제가 오지 않는 날이면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 안 오세요? 집이 난리인데요. 빨리 좀 오세요. 마치 제가 급여를 받는 가정부라도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 가정부한테는 적어도 돈이라도 주잖아요. 저는 그것도 없이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아들 성우는 어떨까요? 성우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 벌려고 애썼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눈치만 봅니다. 결혼하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우야, 엄마가 매일 청소하러 오는 것도 좀 힘든데. 그랬더니 성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지연이가 회사 스트레스 많대. 그냥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집안이 평온해야죠.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나한테 며느리 눈치를 보라고 하다니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싸우기 싫었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조금 더 참을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골목길을 걸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죠. 내가 이 나이에 부엌걸레 들고 살 줄이야.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사는 건가. 저는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도 몰라요. 며느리는 당연히 모르고요.
이 중랑구 빌라 전체 8세대가 있는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접니다. 30년 전 파출부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이 낡은 빌라를 샀어요. 당시만 해도 이 동네는 허허벌판이었고 빌라 값도 저렴했죠. 매달 월세 받으면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아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냥 제 노후 대비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숨기고 살아야 하나? 내가 뭐가 부끄러워서 내 재산을 숨기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며느리 눈치 보며 아들 가정 평화롭게 지내는 게 최선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이니까 조금 천천히 가도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여유 있게 집을 나섰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역시나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먹었을 치킨 박스가 거실 테이블에 그대로 놓여 있고 맥주캔도 몇 개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정리를 마치고 주방으로 갔죠.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리더군요. 성우가 먼저 일어나 씻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성우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가볍게 인사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 일찍 오셨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힘드시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타일을 닦아야 했거든요. 성우가 씻고 나온 뒤라 욕실 바닥은 물투성이었어요. 수건도 아무렇게나 걸려 있고 세면대에는 비누 거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타일 사이사이에 낀 때를 스펀지로 문질렀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자세로 청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고 경쾌했죠.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어요. 언니, 나 요즘 너무 피곤해 죽겠어. 지연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욕실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바닥을 닦으며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다음 말은 제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아, 그냥 시어머니 와서 청소해 주니까 괜찮아. 가정부 한 명 둔 셈이지 뭐. 그 순간 제 손에서 스펀지가 떨어졌습니다. 가정부라고요. 방금 며느리가 저를 가정부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귀를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그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매일 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해주시거든. 완전 편하지. 돈을 왜 줘? 우리를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연이 욕실 쪽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지연은 서서 저를 보고 있었죠. 지연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뭐해요? 거기 아직도 안 끝났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휴, 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제가 했으면 벌써 끝났다고요. 나이 먹으면 다들 이렇게 느려지나? 느리다고요. 나이 먹어서 느리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연은 다시 거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영상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스펀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잠시 후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였어요. 아, 언니.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 일도 안 하고 집에만 계시잖아. 그럼 집안일이라도 해야 그나마 쓸모가 있지. 아니면 뭐 도대체 어디에 써?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남의 집 청소하며 30년을 일했지만 그때도 이런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들은 적어도 저를 존중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의 아내가 저를 쓸모로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욕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지연이 다시 욕실로 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혀를 찼어요. 어머니, 여기 곰팡이 보이죠? 여기 좀 제대로 닦으세요. 답답하네 정말. 저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은 타일 모서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요? 어머니는 진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지연은 계속 말했어요. 제가 회사 다니느라 바쁜 거 모르세요? 어른이 좀 눈치라도 있어야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펀지를 다시 집었어요. 바닥에 흘린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물이 제대로 닦이지 않았어요.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어차피 어머니는 할 일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냥 와서 일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게 제일 편하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 저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 참을 수는 있었지만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천천히 일어섰어요.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정미자, 너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니?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너는 쓸모없지 않아.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날 밤 지연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정부, 느리다, 쓸모, 할 일도 없는 사람. 그 말들이 제 머리를 꽉 채우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나? 그 질문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야. 살면 안 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간 꽁꽁 묶여있던 참을성의 끈이 뚝 끊어진 거예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부터 보관해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빌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천천히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때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지연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서랍 속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38이었을 때입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파출부 일을 했어요. 아들 성우는 초등학생이었죠. 우리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3집씩 돌며 청소를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에 들어오는 생활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서 통장에 쌓았습니다. 남편도 야근 수당 받으면 전부 저한테 줬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중랑구 빌라를 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동네는 개발이 덜 된 곳이었어요. 빌라 가격도 지금보다 훨씬 저렴했고요. 저는 이 빌라 전체를 샀어요. 4층짜리 건물에 한 층당 2세대씩 총 8세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출이 많았어요. 하지만 월세를 받으면서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20년 전에 대출을 전부 갚았죠. 그때부터는 순수하게 월세 수입만 들어왔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한테만 말했어요.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그때 말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그때 저는 너무 슬펐어요. 아들한테 빌라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아들이 결혼할 때도 말하려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성우와 지연이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굳이 재산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빌라를 관리하며 살았어요. 세입자들은 제가 주인인 줄 알지만 아들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지연은 당연히 모르고요. 아들 부부는 이 빌라 2층에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저한테 전세금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빌라 주인 행세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계약한 줄 알고 있었죠. 사실 아들 부부가 이사 온 게 3년 전입니다. 그때 지연이 이 동네가 좋다고 해서 전세를 구한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죠. 이 빌라가 제 건데 하필 여기로 오다니.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좋은 집 구했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목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성우와 지연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시간 좀 괜찮으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어머니, 요새 뉴스 보셨어요? 전세 사기가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지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지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빌라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알았나? 제가 주인이라는 걸 알아버렸나? 지연은 계속 말했어요. 저희가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더니 형식상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처음에 전세 계약할 때 어머니 이름을 빌린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구나. 그저 형식적으로 제 명의를 빌렸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표정은 관리했습니다. 성우가 말했어요. 엄마,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대요. 나중에 전세 사기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고요. 지연이 거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명의를 저희 이름으로 바꾸려고요.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세입자니까요. 지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이런 복잡한 일 관여하시면 안 좋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도장만 빌려주세요. 도장을 달라고요. 제 재산을 자기들 명의로 바꾸겠다고 제 도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성우는 눈을 피했습니다. 지연은 당당하게 저를 쳐다봤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명의를 너희 이름으로 바꾸면 나는 뭐가 되는 건데? 지연이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어머니는 그냥 형식상 이름만 빌려주신 거니까요. 원래 주인도 아니시잖아요. 원래 주인도 아니라고요. 30년 동안 이 빌라를 지켜온 제가 원래 주인이 아니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 거예요. 성우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전세 계약할 때 복잡했잖아요.
그때 엄마 이름 잠깐 빌린 거 있죠?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아들도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전세 계약할 때 제 이름을 형식적으로 빌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주인이고 제가 그냥 전세금을 안 받았을 뿐인데 말이죠.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래, 알았다. 잠깐 기다려봐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서류 파일을 꺼냈어요. 30년간 보관해온 집문서들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저는 그 서류들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정미자, 이 빌라 전체의 소유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내가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저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여줄 필요는 없었어요.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성우와 지연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아마 제가 도장을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어요. 도장은 못 줘.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성우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요? 그냥 형식적인 건데요. 성우가 물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오늘은 그만 돌아가라. 지연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먼저 일어섰습니다. 지연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빨리 처리 안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도 곤란해지실 거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을 열어줬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못마땅한 얼굴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그대로 문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움직여야겠구나. 진실을 알려줘야 할 때가 왔어. 목요일 저녁 성우와 지연을 돌려보낸 후 저는 혼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가방에 서류 파일을 챙겨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10년째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제 빌라 말이에요. 팔고 싶습니다. 김 사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니, 갑자기 왜요? 그 빌라 30년 동안 잘 관리하셨잖아요. 월세 수입도 괜찮으시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관리하기 힘들어졌어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김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물었어요.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8세대 전부 사람 살고 있잖아요. 어머니, 아드님 부부도 2층에 계시고요. 저는 이미 생각해둔 대답을 했습니다. 보증금 다 돌려드리고 나갈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넉넉히 시간도 드리고요. 제가 세입자분들한테 피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김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죠. 요새 전세 사기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시는데 어머니는 정말 양심적이십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등기부등본과 건물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가격은 얼마 정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김 사장님은 계산기를 두드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네 시세로 보면 통매각으로 50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새 이 동네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관심 많이 가질 거예요. 50억이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세입자들 보증금 돌려주면 얼마 남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엔 충분한 돈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빨리 매물 내주시고 좋은 매수자 찾아주세요. 김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아드님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드님 부부도 거기 사시는데.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제 명의 재산이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입자들한테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 겁니다. 김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하셨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8세대 세입자분들을 한 분씩 찾아뵀어요. 아들 부부만 빼고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설명드렸습니다. 빌라를 팔게 됐으니 보증금을 돌려드리겠다고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 천천히 이사 준비하시라고요. 할머니, 요새 전세 사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에 사시는 젊은 부부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구나 싶었거든요. 이틀 후 김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매수자 나타났습니다. 투자자인데 현금으로 바로 거래하겠대요. 가격도 50억 정확히 주신답니다. 세입자 보증금까지 승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하시네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빌라를 팔게 됐구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좋습니다. 계약 진행해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사흘 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50억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세입자분들 보증금을 돌려드리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42억 정도였습니다.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는데 왜? 저희 지금 부동산 왔는데요. 여기 사장님이 이상한 말을 하시는데. 성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데?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빌라가 팔렸다고요? 아, 벌써 알았구나.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팔렸다.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어머니, 누가 팔았어요? 누가 우리 빌라를 팔았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팔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성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왜 우리 빌라를 팔아요? 우리 빌라가 아니고 내 빌라야.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연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뭔가 다급하게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지연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50억이요? 50억에 팔렸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성우와 지연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소리쳤어요. 어머니, 부동산에서 들었어요. 그 빌라가 전부 어머니 명의였다고요? 30년 전부터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성우가 주저앉으며 물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는 몰랐잖아요. 우리는 그냥 세입자인 줄 알았다고요. 너희가 몰랐던 거지. 난 알고 있었어.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 집도 그 안에 있었잖아요. 저희 이제 어디로 가요? 저는 두 사람을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새 주인이 세입자 보증금 다 승계했어. 너희도 보증금 받고 이사 가면 돼.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왜요? 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상해? 지난번에 너희가 내 도장 달라고 했을 때 그게 상이었니? 내 명의를 너희 명의로 바꾸겠다고 할 때 그게 상이었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너희는 내가 빈손인 줄 알았지.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잖아. 지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참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봤어요.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성우와 지연이 돌아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결정이 옳다고 믿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건 사실이에요.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얗게 질린 얼굴, 떨리던 목소리.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금 흔들리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역시나 성우와 지연이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지연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성우는 수염도 안 깎은 채로 왔더군요. 어머니,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어젯밤에 우리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는데 말끝을 흐리더니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어디로 가야 해요? 저희는 가진 게 없어요. 보증금 받으면 그걸로 어디 들어가야 하는데 요새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희 월급으로는 이 동네에 다시 집 구하기 힘들어요. 더 외곽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럼 회사까지 통근하기도 힘들고. 성우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써내려갔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말들, 가정부라고 한 것도 쓸모없다고 한 것도 다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저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진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절박해서 나온 말인지요. 지연아, 너는 지난 토요일에 나한테 뭐라고 했지? 제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정부라고 했어요. 어머니를 우리 집 가정부라고. 그것만이니?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쓸모 있어야 한다고. 일도 안 하시니까 집안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또 느리다고.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느려지냐고 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성우를 쳐다봤어요. 성우야, 너는 그때 뭐 했니?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옆에서 다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지. 네 아내가 네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너는 입 한 번 떼지 않았어.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비겁했어요. 제가 지연이 편만 들었어요. 그래, 내가 제일 문제였어. 너희 아버지는 널 그렇게 안 키웠는데 말이야. 성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다시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저희 정말 달라질게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게요. 제대로 모신다고요. 이제 와서요. 빌라를 잃고 나서야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내가 빈손이었을 때는 날 무시했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50억짜리 빌라 주인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제야 태도가 바뀌는구나.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거실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걸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너희가 결혼할 때 내가 보탠 돈 목록이야. 전세 맞출 때 몰래 도와준 돈도 있고 매달 용돈처럼 건넨 생활비도 있어. 성우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꼼꼼히 기록해둔 내역들이 있었어요. 3년간 아들 부부한테 준 돈이 모두 적혀 있었죠. 이게 이렇게 많이요? 성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많지. 내가 너희한테 준 게 적지 않아. 근데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지연이 봉투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성우와 지연도 천천히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문 앞에서 성우가 돌아서며 물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 정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생각해 볼게. 하지만 지금 당장은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성우와 지연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이게 맞는 걸까요? 아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게 옳은 걸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밀어낸 게 아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저를 밀어냈던 거죠. 가정부 취급하고 쓸모없다고 하고 느리다고 무시했던 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존엄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현관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작은 상자였어요. 택배인가 싶어서 들어 올렸는데 손으로 직접 쓴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좋아하시던 약과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맛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마이너스 성우. 저는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열어보니 정말 약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양이 삐뚤빼뚤했어요. 전문적이지 않았죠. 하지만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직접 만들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하나를 집어 먹어봤습니다. 달았어요. 조금 눅눅하기도 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또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반찬이었습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찜. 메모지에는 지연의 글씨였어요. 어머니, 제가 만든 반찬입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건강하세요.
저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와서 이러는 거구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또 사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 앞에는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과일도 있었고 손편지도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성우와 지연이 번갈아 가며 쓴 글이 있었어요. 엄마, 오늘 출근길에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우리 집 청소하러 오셨을 때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대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진심일까요? 정말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집이 없어져서 절박해진 걸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2주일째 되던 토요일,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가 잠깐 뵙고 싶은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와라. 1시간 후 성우와 지연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급하게 오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두 사람이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반찬 잘 드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성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희 2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희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요. 지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가정부라고 불렀어요. 쓸모없다고 했고요. 그 말들이 어머니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너희는 지금 왜 이러는 거니? 진짜 반성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빌라 잃어버려서 그러는 거야? 성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빌라 때문이었어요. 집 잃어버린 게 무서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일 동안 어머니 없이 살아보니까 깨달았어요. 저희가 잃은 건 집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저희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성우도 거들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요. 제 아내가 엄마를 무시할 때 저는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지금은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게. 네, 어머니. 난 너희한테 돈을 되돌려 받으려는 게 아니야. 성우와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처음에는 다 받을 생각이었어. 너희가 날 그렇게 대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주려고 했지. 하지만 2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 무슨 결론이요, 엄마? 마지막 기회를 줄게.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랑 하나 약속해야 해.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데요, 엄마?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존중. 그 한마디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성우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존중이야. 앞으로 너희가 날 존중하지 않으면 그땐 정말 끝이야. 다시는 기회 없어. 성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말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어머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를 했어요. 빌라를 팔고 남은 돈으로 여의도 근처에 아파트 두 채를 샀습니다. 하나는 제가 살 집이고 하나는 월세를 놓을 집이었어요. 모두 제 명의로 샀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성우와 지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역 앞 카페로 나와라. 할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새로 산 아파트 계약서 2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3년간 아들 부부한테 준 돈을 정리한 계산서도 함께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어요. 정확히 3시 성우와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앉아라. 저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계약서야. 내가 새로 산 아파트 2채. 두 사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어 내려가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명의가 전부 어머니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래, 내 명의지. 저희 이름은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 너희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순간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성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지연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한테 말해주는 거지. 내가 이제 어디서 살 건지,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지난번에 마지막 기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2주일 동안 매일 반찬 만들어 드리고 편지 쓰고 정성 다했는데 이게 뭐예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라, 지연아.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아니, 어머니가 우리를 길바닥에 내앉히려는 건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성우가 지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일단 앉아. 엄마 말씀 끝까지 들어보자. 하지만 지연은 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어차피 아들한테 갈 건데 왜 이렇게 난리세요? 저희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청소 좀 부탁한 게 뭐가 문제예요? 결국 본색이 나오는군요. 저는 차분하게 지연을 올려다봤어요. 청소 좀 부탁한 게 문제가 아니지.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가 문제야. 지연이 손으로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어머니는 일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집안일이라도 하셔야죠.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지연아, 그만해. 성우가 얼굴이 붉어진 채 말했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전부 당신 때문이야, 당신.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맨날 눈치만 보고. 어머니가 이렇게 뒤통수 칠 줄 알았으면 그때 도장 얘기할 때 억지로 받아냈어야 했어.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지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내 진짜 속마음이구나? 지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속마음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머니. 아들 가진 부모가 재산 하나 안 물려주면 그게 부모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탁 놓았습니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여기 있다. 너희한테 남길 거. 지연의 표정이 잠깐 밝아졌어요. 하지만 제 다음 말을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산서야.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빌려준 돈, 생활비라고 건넨 돈, 전세 맞춰줄 때 몰래 보태준 돈, 모두 정리했어. 지연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내가 부모를 의무로만 생각하면 부모도 자식에게 의무를 똑같이 요구할 수 있어.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니, 진짜 이럴 거예요? 저는 평생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남길 게 뭔지 알겠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인과응보야. 성우가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진짜 끝이야.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저앉으며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온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근처의 산 아파트는 햇살이 잘 드는 3층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이사 날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30년 동안 살았던 중랑구 빌라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나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그 말을 하니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며칠 후 아래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인사를 오셨어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우와, 집 정말 좋네요. 여기 집값 비싼데 부러워요. 이웃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성우와 지연한테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 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해줬거든요. 지연의 본 모습을 봤으니까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성우와 지연이 서 있었어요.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장 봉투, 과일 상자, 반찬통.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너희가 어떻게 여기를? 왜 왔니?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난번에 카페에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라.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방에 짐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성우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연이 반찬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시금치 무침이랑 멸치볶음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만들었어요. 저는 반찬통을 받아들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맛은 봐야 알겠지만 정성은 느껴졌어요.
청소도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앉아 계세요. 지연이 앞치마를 꺼내 두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심일까? 정말로 변한 걸까? 지연은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성우는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예전에는 제가 하던 일을, 이제는 저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청소가 끝나고 지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녹차 드세요. 고맙다. 저는 차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지연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카페에서 했던 말들,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지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지연아,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했니? 저는 교만했어요. 제가 돈 벌고 회사 다니니까 그게 대단한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니까 하찮게 봤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성우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비겁했어요. 엄마를 지켜드려야 했는데 아내 눈치만 봤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너희가 진짜 변했는지 나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어. 뭔데요, 엄마? 너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성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매주 올게요. 반찬 만들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요.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요. 그래, 지켜볼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어요. 진짜 마지막 기회였죠. 그날 이후로 성우와 지연은 정말로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반찬도 만들어 오고 청소도 하고 제 말벗도 되어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야 행복이란 게 뭔지 알겠다. 행복은 큰 집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존중받는 것, 사람답게 대우받는 것,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었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참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용기 내서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여러분도 누구한테든 무시당하며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집에서든 출근길 버스에서든 공원 벤치에서든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